2019년 1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사람이 숨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됩니다. 안방에는 한 남성이 바닥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몸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집 앞에 감나무에 꽂혀 있었죠. 용의선상에는 2명의 인물이 오릅니다. 피해자와 밤새 술을 같이 마신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쪽은 사건을 신고했지만 횡설수설 진술을 바꾼 집주인. 다른 한쪽은 감나무에 흉기를 꽂아둔 노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범행 흉기에서는 세 사람의 DNA가 모두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명확치 않은 사건, 범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범인 없는 살인사건, 청도 살인사건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예전에 무슨 아가사 크리스티 뭐 이런 추리 소설 같은 거 보면 뭐 한 방에 뭐 3명이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범인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죠? 추리 소설 같은. 예, 추리 소설. 자, 이게 딱 그 짝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3명이서 술을 마셨어요. 그러다가 한 명이 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은 그 남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범인이다 딱 집은 겁니까? 그러니까 집주인과 노숙인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세 명이 친구였는데 그 남은 2명 중에서 집주인이 범인일 것이라고 집주인. 판단합니다. 일단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집주인이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1월 22일 오후 1시쯤에 2019년 2년 전 사건입니다. 신고를 했는데 전전날부터 술을 같이 마셨거든요. 밤에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도 집에서 술을 같이 마시다가 지금 사파에 나오는 것처럼 모여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그 다음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고를 하러 왔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좀 깨보니까 사람이 숨져 있었다. 같이 술을 마시는 사람인데 그래서 신고하러 왔다라고 파출소에서 이야기했는데 이후엔 진술에서 갑자기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자백을 했어요. 같이 장사를 해보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좀 모욕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너 다리도 못 쓰면서 라고 집주인에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니까 실제로 장애가 있었거든요. 장애 6급 판정을 받아서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내가 그랬다라고 자백을 했다가 그 다음엔 또 부인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저런 말을 바꾸니까 경찰이 일단 긴급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어요. 아니 뭐 그러니까 자백을 했잖아요. 자백을 하면 뭐 나중에 뭐 말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뭔가 뭐 불리하니까 괜히 저렇게 쫄리니까 저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일단 이 검찰 단계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진술한 거는 이제 법정의 증거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진술한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검찰 조사에서는 말을 바꿔서 혐의를 부인했어요. 경찰 수사할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앞선 대화 상황에서 피해자가 거기까지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남은 다리마저 내가 잘라줄까라고 했더니 이 범인으로 지목됐던 이 남성이 잘라봐라 그러고선 반상에 흉기를 올려놓은 다음에 본인은 잠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수면제랑 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잤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이 자신에게 다리를 자르겠다 했더니 다리가 이상하다라고 했던 그 남성이 숨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같이 있던 술을 같이 마신 또 다른 남성이 범인인 것 같다, 살인을 저지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다른 또 하나의 남성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 다른 남성이 그 노숙인이라고 처음에 설명드렸는데 예. 이제 그 사람도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진술을 했어요. 그래 같이 술을 마시다가 서로 모욕하는 발언이 나와서 갑자기 격분하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범인이 그 집주인이라고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은 다리도 마저 잘라줄까라는 말을 들었는데 잠을 잤다고 했잖아요. 집주인은 피의자가 돼서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잠을 잔 것이 아니라 흉기를 휘둘렀다. 그래서 흉기를 휘둘러서 찔렸다. 그래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뭐 좀 복잡하다 이거 좀 이거 아니 이제 우리 묘하게 가족 다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요즘 확실히 진짜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뭐 미드 같은 걸 많이 보셔서 그런지 지금 다 본인들의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고 계시는데 자 아무튼 이 남성 방금 설명한 이 남성 같이 술을 마셨고 나중에 뭐 감나무에다가 그 흉기를 꽂았다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잡히지는 않고 유력한 목격자로 판단돼서 그러니까 세 명은 노숙인? 그러니까 유일한 목격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흉기를 가지고 나가서 감나무에 꽂아놓고
그 현장에서 쓰러져 있다가 좀 의식을 거의 잃은 채로 있다가 그러다가 발견돼서 119에 실려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인지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와 피의자가 둘 다 움직이지 않았다. 칼을 휘두른 다음에 둘 다 이렇게 방에 이렇게 있었는데 피해자의 출혈이 멈춘 상태여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다.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나는 그래서 혹시 칼부림이 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칼은 챙겨 나와서 감나무에 찾기 쉽게 꽂아놨는데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할 일을 경찰에 신고하면 원망을 들을까 봐 그랬다. 문제가 커질까 봐. 그래서 그냥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진술도 그럼 믿을만 한 것이냐라고 많은 의문이 오가게 됩니다. 뭔 소리예요 이게 도대체. 아무튼 이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피고인이었던 이 50대 남성 진술을 바꾼 그것처럼 혐의를 다 부인을 했어요. 범행 재현 영상까지 보여줬는데 그것도 부인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건 부인할 수 있어요. 특히 경찰 단계에서의 내용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조서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원래는 법정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자백을 하고 모든 사건을 인정하고 다 술술 털어놓는데 법정에서 굳이 다 다시 들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절차를 간여하기 위한 취지인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거는 가정이지만 그때는 무서워서 혹시 다른 사정 때문에 내가 거짓말했어. 그럼 법정에서라도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부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예. 이제 다른 어떤 전반적인 그 수사와 재판에서는 다른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의 증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판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럴 때 유일한 목격자였던 그 나머지 한 사람, 그 노숙인, 그 사람의 법정 증언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물론 그 노숙인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다 가능성을 그렇죠. 열어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노숙인의 증언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거나 또는 그 노숙인의 증언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와서 증언을 해야 돼요. 왜냐? 일단 참고인 진술 조서를 남겼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노숙인을 불렀어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뭘 받고 기억나는 게 뭐냐 이거를 다 문서로 남겨놨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피고인이 다 이거 부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증거로 못 써요. 그 남은 서류를, 조서를. 예. 그 이야기를 한 노숙인을 불러서 정말 이렇게 얘기한 거 맞냐. 이거를 확인을 받아야 증거로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라도 그런 측면에서라도 증인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부른 거죠.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네. 이게 노숙인이라서 그런가요? 네, 물론 이제 주소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번이나 보냈는데 소환장을 이게 송달이 안 되는 겁니다. 아유, 이게 한번 송달이 돼야 오라고 했는데 또 부르는 거를 알았는데 안 나와? 그러면 그때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그래도 안 하면 또 구인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일단 증인으로 불렀다는 사실, 내가 증인으로 채택돼서 법원이 나를 불렀네? 이거를 노숙인이 모르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러다 보면 그 다음 단계도 진행할 수 없었고 결국 이 노숙인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거나 못했죠. 자, 홍 기자, 그럼 피해자는 자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일한 목격자인 그 노숙인은 잠수를 탔는지 아무튼 흔적을 찾을 수가 사라졌죠. 없고. 네. 그럼 그래서 어떻게 판단해요?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 집주인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무죄가? 증거가 없잖아요. 사람은 죽었는데 그렇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없. 그래서 1심의 결론은 범인 없는 살인 사건이 됐어요. 정말로. 아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객관적 증거도 없고 피해자의 숨진 사실을 그러니까 피고인이 직접 신고하러 갔잖아요. 이게 파출소에 직접 신고하라는 것이 범인이 보통 도망가거나 범죄를 은폐하잖아요. 그런 정황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 그러니까 피고인이 살인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지만 흉기를 꽂아두고 갔잖아요. 나무에. 이런 감나무. 행동들이 일반적인 행동, 평범한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그 진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 기자, 그런데 항소심에서 반전이 있었다는데 정말 무슨 증거가 갑툭튀한 거예요? 목격자가 나왔습니다. 이 연락이 닿지 않았던 목격자가 직접 이제 법정에 나서 증언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집주인이었던 피고인은 징역 13년형을 받았는데 이게 뭐가 달라진 거냐면 앞에서 손 변호사님도 설명하셨지만 이 검찰 수사에서 이뤄졌던 그 진술들이 법정에서도 이제 인정이 된 거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 보통 사람이 할 만한 행동은 아니지만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행동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 두 명이지 않습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은 피고인이고 한 명은 목격자 증인으로 나왔는데 한 사람은 수사기관에서 말을 바꿔요. 근데 이 목격자 증인으로 나온 이 사람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진술을 합니다. 아하. 그러면 누가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또 한 가지 이 증인으로 나왔던 이 목격자 이 노숙인은 이 흉기를 집안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서 밖에다 감나무에 꽂아놨다고 했잖아요. 범행에 쓰인 그 흉기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던 다른 흉기들을 다 들고 나와서 밖에다 놔온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왜 그랬냐 한 게 이 두 사람이 깨어났을 때 또 칼부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흉기를 치웠다라고 했는데 다른 흉기까지 치운 걸 보면은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인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어머니 지부에서 머무르다가 경찰이 가자고 하니까 임의동행해서 따라간 것까지 하면 보면은 이 목격자의 증언은 이 증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한 겁니다. 뭐 의외로 또 이렇게 또 이 노숙인이 등장하면서 쉽게 풀린 것 같은데 그 양 변호사님 그러면 근데 일단 직접 어떤 증거라기보다는 정황 증거적인 좀 느낌이 나는데 말이죠. 이거 그러면은 뭐 다른 정말 뭐 유전자 뭐라든지 이런 확실한 건 없었던 건가요? 그 살인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요, 그 시신입니다. 시신이 굉장히 많은 걸 얘기를 해주거든요. 결정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부검을 해보면 흉기가 어느 방향에서 와서 이 피해자의 몸에 꽂혔고 또 그게 어느 방향으로 돌아갔는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혈흔을 통해서 혈흔이 어떻게 뭐 사람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다 현장에 남아 있거든요. 그 방향 세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러면 이 피고인이 사람을 찌른 사람이 앉아 있던 쪽에서 그 흉기가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피고인이었던 거예요. 피고인이 불과 1m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방향 쪽으로 혈흔도 다 튀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건 엑스파일 오늘 뭐 이 정도로 정리하죠.